지난 3년 동안 아파트 가격 변동을 보면 지방하고 서울하고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출과 금리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어 왔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23년에 끌어올린 게 뭐냐? 하나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0조 원의 돈이 들어왔고 시장 금리가 하락했다. 11월 14일 부동산 뉴스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추이라든가 10월 들어서 아파트 상승률이 현저하게 꺾이게 됐고, 제가 최근에 유심 있게 보고 있는 뉴스들은 DSLR 규제 움직임하고 신생아 대출, 이걸 많이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를 참고하면 되고요. 전세금 대출을 받는 걸 DSLR 규제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고액 전세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고 5억, 3억, 2억 이렇게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은 청년층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DSLR 규제에 포함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서민이나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받는 데 있어서 규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LR이죠. DSLR이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 소득하고 대출하고 연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하고 이자를 갚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연봉이 40% 넘지 못하게끔 하는 게 DSLR 규제인데,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는 DSLR입니다. 왜? 사람들의 소득 안에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이 확 늘지가 않잖아요. 소득 안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규제함으로써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죠. 그리고 LTV 같은 경우는 대출과 집값을 연동시키는 거예요.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LTV가 60%다 하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고 40%다 하면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건데, 이건 집값이 뛰게 되면 같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위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대출 규제긴 한데 DSLR이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알려져 있고요. DSLR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변동했다라고 하는 거를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LTV 규제만 할 경우에는 집값 대비 몇 프로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기 용이해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기도 하고 거기다 또 대출을 끼고 하니까. 근데 DSLR 규제는 소득이 안 되면 아예 대출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 자금을 DSLR 안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무분별한 갭 투자를 막고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하는 기사 제목이에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규제가 생기게 되고 5억을 받을 수 있는 거, 3억을 받을 수 있는 거를 2억밖에 못 받거나 소득이 낮으면 1억밖에 못 받거나 하겠죠. 이런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고요. DSLR 규제에 대해서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아파트 가격 변동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하고 서울하고 디커플링이 돼 있었는데 지금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과 금리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해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우하향했잖아요. 이 시기에 일부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서울은 내리는데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2015년 16년 이후에 서울이 올라가는데 광역시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최근 3, 4년 동안의 전국 아파트 가격을 보면 아주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같이 움직였어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랑 초저금리, 인플레 우려랑 그 이후에 급격한 금리 인상, 많은 일들이 3년 안에 압축적으로 벌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하고 가격이 20% 정도 빠졌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2022년 말에 최악이었어요. 2023년 1월 달에 13 대책이 나오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고 3, 4월 달에 본격적인 반등장이 들어서게 됐는데 그게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이었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평균적으로는 가격이 20% 이상 빠졌고 어떤 단지들은 50% 그렇게 빠진 단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홍파구 같은 경우도 30%가 넘게 빠졌었죠. 홍파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엘리트라고 불리는 초대단지들이 많고 강남에 대체제도 되고 분당과 경쟁 관계도 있고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20평, 30평대 기준으로 송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22년 12월부터 2003년 1, 2월까지 최악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고 실제 가격도 20% 이상 하락했고 개별 단지로 보면 30% 이상 하락한 곳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뭐 11억 이하 아파트나 9억 이하 아파트나 15억 이하 아파트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반포자이 같은 경우도 34평형이 28억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완전 초 하이엔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량이 없으면 없었지 이렇게 하락 거래가 일어나고 이러진 않았는데 대단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 거래가 굉장히 많았었죠. 힐산 대책하고 특례 보금 자리로 때문에 다시 반등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둔촌주공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라라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선언한 셈이죠. 전매 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조 원에 달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되게 중요해요. 2023년에 왜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을까? 아파트 거래량이 확 줄어들게 되면 주담대가 줄어들었거든요. 가계부채를 살짝 줄어들
줄어드는 형국을 띠다가 40조 원에 달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무분별하게 좀 풀렸죠.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DSR 규제를 안 받았어요. 소득 규제도 없었습니다.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요. 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그리고 현재 너가 대출이 얼마였든 간에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5억까지는 대출을 해줄게. 거기다가 싼 금리를 해줄게 라고 했던 게 특례 보금자리론의 골자인데 9월 27일 이후로 6억 이하 아파트만 되고 소득 규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축소를 했죠. 당시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40조 원이 넘는 돈을 푼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주담대가 또 증가했죠.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23년에 끌어올린 게 뭐냐라고 봤을 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0조 원의 돈이 들어왔고 시장 금리가 하락했다. 13대책은 실질적으로 둔촌 주공이 분양이 실패하게 되고 PF를 못 갚게 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이 있고 이게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 상관없으니까 제발 분양 좀 받아주세요라고 했던 게 정책의 골자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락해가는 부동산 경제를 살리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을 했고요. 2022년 말에 비해서 2023년 상반기부터 하반기 넘어가는 그 시기에 실질 금리가 한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줬고 돈이 풀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구입을 했죠. 9월달까지 3,000건 이상의 서울 아파트죠 거래량을 보였다. DSR이라는 규제가 굉장히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대출 총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고금리의 인플레, 소비 이축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우회해가지고 시장에다 돈을 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이 축소가 됐고요. 시장금리가 5%대에서 4%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5%대로 갈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게 축소가 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 기조인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아파트 가격이 일부 단지는 고점 대비 90% 이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아파트 가격을 부양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의지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는 총재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보이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는 뭐 택도 없는 소리인 것 같고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신생아 대출에 관련된 기사에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신생아 대출 내년 27조 풀린다 집값 상승 요인 되나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를 보면 아까 전에 특례 보금자리론과 실질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23년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도입이 되고 돈이 풀리기 시작하고 돈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건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냐 가계대출 증가, 주담대 증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급격하게 다시 가계부채와 주담대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중금리 인하 영향도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딱 맞물려 있어요. 이게 딱 되는 순간 이게 바로 반등해버리는 이렇게 됐는데 9월 27일 이후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축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 시장에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들려면 어떻게 되냐? 정부에서 DSR 규제를 우회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대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학교 출산율이 0.7명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요즘 그거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아요. 신생아 대출이 내년부터 해준다라고 해요. 특례 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예요. 9억 이하 주택 이건 똑같죠. 그리고 5억까지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의 최초안은 9억 이하의 주택에 5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싼 금리로 해주는 거였는데 신생아 대출은 특례 보금자리론 최초안과 똑같은 걸 가지고 오면서 5년간 연 1.6% 3.3% 금리를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금리죠. 1.6%는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일 거고 어쨌든 이런 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시중금리가 5%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뭐 2%대 금리를 받는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 내년 1월 시행을 한대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 목표 금액이 26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올해 집값을 반등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다. 반등시킨 원인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등시킨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 3포인트 이상 낮은 데다가 금리가 대출한다고 5억으로 같아서 내년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도입되자마자 2023년에 집값 반등이 됐잖아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26조 원의 돈을 풀면 바로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사고요.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애를 낳아야 돼. 애를. 그리고 소득 조건이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 조건이 없었어요. 최초안은.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만약에 내가 연봉 한 1억 정도 받는 꽤 고소득의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자산이 한 2, 3억 정도 있고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이거를 5억까지 되게 싼 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갑자기 주담대가 확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 동안 유지가 되고요. 대출을 받은 다음에 아이를 또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포인트 더 내려간대요. 그리고 금리 적용 기간 5년이 추가가 된다.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대출한다고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아져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했다고 하지만 3% 이하로 이렇게 해주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보면 올해 39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로는 중단되기 직전 금리가 4.65%, 4.95%였대요. 특례 보금자리 대비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졌다.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단기간에 주담대가 확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국토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27조 예상이 되고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 가장 중요한 아이를 낳아야 함. 요거를 만족을 하면 굉장히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5년 유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인데 만약에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고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요거를 통해서 집을 사면 실수요자 입장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저리 대출을 요즘에 해주는 데가 없거든요. 법인으로 대출을 받아도 4%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와요. 개인으로 받으면 다 5%에서 4% 후반 정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잘 받아도 이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DSR 관련해서 기사를 정리했고요. DSR 규제가 들어옴으로써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거 가계부채를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DSR 규제를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DSR 규제를 푸는 순간 가계부채를 전혀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한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DSR 규제를 풀게 되면 집값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지금도 심각한데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해서 DSR 규제를 풀진 않을 것 같아요. 소득을 연동시켜서 대출 규제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DSR을 우회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을 했고 1.3 대책을 했고 시중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2023년 아파트 가격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또 축소를 했고 실제로 6억 이하의 아파트에 소득 규제까지 생기게 되면 유명무실하다라고 해요. 서울 아파트 전체에서 10% 정도가 6억 이하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에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한강을 끼고 교통이 좋은 이런 지역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억 이하의 아파트만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 수요가 좀 몰리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특례 보금자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10월달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진짜 거래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끌어올리는 아파트 거래량이고 9억 이하의 아파트에 적용이 된 거지만 9억 이하의 아파트가 반등을 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그 위에 있는 아파트들도 같이 거래량이 늘고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도입이 되면서 아파트를 팔기가 원활해졌잖아요. 대출이 잘 나오게 되니까 그 아파트를 팔고 또 갈아타기 수요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금액을 끌어올렸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지금 이게 축소가 됐고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만만치 않을 거다. 근데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생아 대출을 해준다. 출산율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소멸하고도 관련된 문제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영끌 몰렸던 노원구 하락거래도 역전세도 서울 최다 부동산 폭등기 막바지라고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가 몰렸던 노원구 아파트 시장의 악화일로다. 최근에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왜 이렇게 회복을 못할까? 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했고 2021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올랐었어요. 노동항에 있는데조차도 올랐다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의 막바지 왔다. 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호갱 노노에 따르면 최근 석 달간 서울에서 최고가 대비 10%에서 40% 이상 하락한 아파트 매매 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노원구로 나타났다. 노원구도 같이 올랐고 강북구도 올랐고 도봉구도 같이 올랐습니다. 상권으로 치면 메인 상권이 치고 나갈 때 꼬리 상권이 같이 오르는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원구는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출시 및 시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2월에서 9월 반등 수에 비껴간 지역이다. 왜 그랬을까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DSR을 아예 보지 않고 대출을 해주고 시중은행이 50년 만기를 늘려주면 월 페이먼트 해야 될 게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DSR을 우회하는 규제인 건데 이런 규제를 풀어주고 대출을 용이하게 해줬는데도 노원구는 반등장인 수에 비껴간 지역이다. 다른 지역들은 2월부터 9월까지 계속 반등을 해서 최고점 대비 90%, 85% 회복을 했는데 노원구는 회복을 많이 못했습니다. 7월부터 넉 달째 강하게 반등 중이다. 반면에 노원구는 반등을 잘 못했다. 그럼 왜 그럴까?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용적률 높은 이런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노원구에. 이런 아파트들을 사서 지금 건축비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아파트 가격은 회복을 못하고 있고 2021년 10월에 6억 8,500만 원 올라갔다가 올해 7, 8월에 4억 5천만 원까지 21년 최고점이죠. 최고점 대비 4억 5천이면 거의 최고점 대비도 아직도 30% 40% 빠져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노원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노원구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 정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고 30, 40%는 빠져있는 상황인데 노원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도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니까 재건축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해서 분담금 줄이고 이렇게 하면 남길 수 있겠다 했는데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일단 회복을 못하고 있고 건축비가 올라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해봤자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조합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가격이 내리자 중개도 화음과 등 전세 시세가 유지되는 일부 지역에선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작은 갭 투자도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해요. 기사에서는 앞으로의 가격 전망도 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10몇 년간 아파트 가격 변동을 보면 노동광이라고 하는 이 지역도 서울의 다른 핵심 지역이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좀 더 많이 폭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연끌 투자족이 많고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싼 지역에 있고 대단지가 몰려있다 보니까 물건도 많은데 거기에 연끌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아파트를 매도 물량으로 많이 내놓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짙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연끌족들이 많은 곳은 항상 하락기 때 훨씬 깊게 하락을 하고 상승기 때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 늦게 상승하고 빨리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권을 볼 때도 메인 상권이 뜨게 되고 꼬리 상권이 같이 오르게 되면 메인 상권은 조정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등을 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꼬리 상권 같은 경우 상권이 펀더멘털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덩달아서 유동성 때문에 오르는 상권 같은 경우는 답이 없게 떨어지더라고요. 꼬리 상권은 펀더멘털을 좀 보고 들어가야 된다. 실제로 여기가 교통은 어떤지 상권의 구조 이런 걸 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도 나도 다 들어갈 때 들어갔다가 메인 상권이 20% 떨어지면 꼬리 상권 같은 경우 30% 40%씩 하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회복할 때는 메인 상권 다시 회복을 하는데 꼬리 상권은 그 전성기만큼 회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상권은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지금처럼 성수동 연무장길 이렇게 뜰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성수동 상권 같은 경우도 지금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뚝섬역과 성수역 그 사이에 북쪽으로도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도 막 들어오고 많은 패션 회사들이 사옥으로 건물을 사기도 하고 남쪽으로는 카페거리가 발달했다가 팝업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서울숲까지 연결돼 있는 상권이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임대료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강남도 더 비쌉니다. 팝업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한 달치로 계산해 보면 너무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 때 성수동의 상권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돼도 메인 상권이 뜨면서 같이 덩달았던 꼬리 상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을 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로 가보면 당장 다음 달 분양권 풀리는데 둔촌주공 전매 그림의 떡 이런 기사가 있어요. 1월 3일날 둔촌주공 살리기 사실상 실주거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투자 수요도 끌어들임으로써 당시 둔촌주공 미분양 우려를 불식시킨 거고 PF 위험도 끈 거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걸로 전제로 하는 건데 왜냐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제한을 완화를 하게 되면 분양권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없어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야당이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로 반대를 하고 있고 국토부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연내 통과를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자동 폐기가 되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매 제한 완화한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이걸 보면 정부가 지난 1월 달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한 거 둔촌주거 살리기 일환이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걸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래야지 투자 수요를 끌어들 수 있으니까요.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 2025년 1월로 예정된 입주 지정일 입주를 할 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서 분양권 소유자들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을 채워야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전매 제한 해제로 아파트 전매는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대요. 전매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매가 가능한데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거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매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전매 제한 완화 효과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토부에 따르면 이처럼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66개 단지 43,700가구래요.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둔촌주공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매 제한 완화를 했고 많은 투자 수요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는 분도 둔촌주공에 들어갈 의사가 없는데 둔촌주공을 분양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뭐 13억 이런 가격에 받는 게 맞느냐. 당시에 송파 아파트 가격이 15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2023년 1월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지금 송파 아파트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20억 가까이 하니까 되게 잘한 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 돈 13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전세를 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고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로 봤을 때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성공적인 투자였다 얘기를 했는데 실거주 의무기간 폐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애매해지는 거죠. 특히 전세를 놓고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려고 계획했던 분양권 보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사실은 정부가 13대책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의무 기간도 폐지를 하겠다. 전매 제한도 완화하니까 투자자도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막상 야당의 반대로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준 거잖아요. 주택 투자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서 주택 투자가 훨씬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정부의 작은 정책 하나 또는 입법 하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팍팍 바뀌니까 계속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풀어주고 규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 투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실거주 의무 폐지 될 것이냐 관전 포인트를 지켜봐야 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림 설계 자격 놓고 내부 갈등 압구정 3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이 사이에 있는 걸 3구역이라고 하고요. 1구역 쪽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가장 메인 지역에 있는 데가 3구역이고 가장 가구수도 많고 가장 큰 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압구정 3구역 용적률 뻥튀기 설계 히림
건축 불송치 해가지고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놨는데 23년 7월에 히림건설 설계한 용적률 위반 또 임대주택 없음 360%로 해가지고 히림건축이 원래 용적률 신통기획에 의하면 300%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360% 용적률을 써가지고 설계안을 냈습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용적률 360%가 신통기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데 히림건축에서는 이 안을 제시를 하고 서울시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7월 15일날 히림건축을 선택을 했어요. 7월 17일날 바로 서울시는 무효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강경하게 나오니까 조합에서 쫄았어요. 처음에는 서울시랑 3구역 조합이랑 싸우는 양상이었어요. 한 달 동안 갈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게 되면 조합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강경하게 나오니까 8월 28일날 재선정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신통기업 자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왜냐하면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조합원들이 있어요. 어차피 정비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기가 거의 없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23년 신통기획을 통해서 빠르게 재건축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준 후에 최고가에 매도한 매도자가 가장 위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히림건축이 멋진 설계안 가지고 오고 그 안만 보면 너무나 멋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지어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는데 한 번도 못 봤어. 그렇게 지어지는 거. 왜냐? 실제 그렇게 지어지면 지금 서울시의 모습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사이버 도시처럼 변해 있을 거예요. 실제 이런 보급형 아파트들 조합원들이 있고 사업성을 극대화해야 되고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본인들의 분담금을 최대한 낮추고 이익을 최대한 많이 끌어당기고 싶은 조합원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질 수가 없어요. 설계안 그리고 신통기획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될 거고, 압구정 위치는 너무 좋잖아요. 위치는 완전 핵심지인데 강남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뭐 평당 2억을 가니 3억을 가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때 매수한 매수자들이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2023년 주택 거래량이 점점 위축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많은 수의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때 최고가에 매도한 사람들이 좀 가장 위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많고 조합장 내려오라고 뭐 소송 건다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시에서 이거를 기부채납 비율이라든가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3구역 조합원들의 이익과 서울시의 입장과 형평성의 입장, 이거 모든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진 않아요. 저는 기사를 보면 이 안이 통과가 되면 히림건축과 해양건축 중 어느 쪽을 설계자로 선정할지에 대한 투표도 이루어진다. 히림건축이 원래 설계자로 선정을 했는데 다시 입찰을 하라고 하는 거죠. 조합 안팎에서는 첫 번째 안건 히림건축 설계자 취소죠. 이 통과되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기존 설계자 히림건축이죠. 더는 정비사업 진행하기 어렵다는 공감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거 조합 안에서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 충돌이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임시총회를 열지 못하면 정비사업의 필수 절차인 설계자 선정을 거칠 수 없고 이로써 신통기업 재건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조합의 현재 집행부 임기는 내년 3월에 종료가 되고요. 내년에 또 총선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텐데, 한남 뉴타운 3구역은 2003년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제서야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주가 2년이 걸리고요. 철거를 하면 3년이 걸릴 거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조합하고 시공사랑 공사비 협상을 또 해야 돼요. 최근에 공사비가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5,800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관리처분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조합에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6,100세대로 늘리겠다. 왜 늘리려고 하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건폐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건폐율을 42%에서 38% 정도 낮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대수를 늘려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더란 건축비를 상계시키기 위해서 사업성도 높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협의해 나가고 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을 거고요. 사업성을 높여야 되는데 신통기획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하는 것과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 때문에 셈법이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압구정 3구역 한 조합은 우리 구역은 규모가 커서 총회를 여는 비용만 억 단위로 들어간대요. 의견 충돌로 총회를 열 때마다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사업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라고 하는 게 기사에 나오고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엮였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처음에 가격을 어떻게 뭐 펌핑 시킨 거죠. 강남에서 가장 큰 대여고 가장 핵심지에서 하는 재건축인데 모든 투자자는 그렇잖아요. 이 기대감으로 가격을 올리고 싶은 거고 가장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은 거고, 매수자는 이거를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하고 강남의 가장 핵심지니까 평당 얼마를 간다. 그러면 내가 금융 비용을 내도 충분히 먹을 게 있다 싶어서 매수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갭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2023년 7, 8월에 재건축 아파트, 한양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현대아파트 대형 평형대를 가장 최고가에 매도한 사람이 가장 위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